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전 부산 사람인데 광주를 더 자주 오는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원 전략 부분이 좀 있어서 민감한 이야기들은 다 편집하면 되니까 PD님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어쨌든 입시 설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건 입시는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포인트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일단 5월입니다. 중간고사가 2주 전에 끝났고요. 지금 고3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학생 조금 보이죠?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언제냐면 점심 먹고 4교시 저희 학교 3교시 마치고 점심을 먹으니까 4교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5교시 딱 시작할 때 제가 교실에 들어가는데 자녀들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요. 나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반 앞에 출입문에 찍혀 있는 사진 글귀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드려요. 너무 현장감 있는 사진이라 좀 불편하긴 하시겠지만 이게 그 재학생들이 아직까지 그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9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구석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 보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라서 이래요. 근데 이 앞에 이반 앞에 놀라운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3학년 3반 모두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 중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조용해서 자고 있나 봐요. 그냥 진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청 혼냈거든요. 이거라도 떼라고 양심 없는 놈들아 이러면서. 제 학생들이 아직까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현실감이 떨어져서 3학년 3반, 반 전체 35명이 서울대를 가면 난리가 나겠죠? 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놓고 이루어지지 못할 목표를 만들어 놓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제 학생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나 왜 5월이냐면 이 5월 때 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무너집니다. 많이 무너져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금요일 어제가 체육대회였거든요. 그럼 체육대회 하면 저희 학교는 1, 2학년들이 체육대회를 하니까 3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있어봐야 공부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졸업 앨범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졸업 앨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무려 2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2주 동안 붕 떠서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앞에 여학생들이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를 좀 많이 해요. 특히나 그래서 6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제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힘듦이 있거든요. 자기가 한 달, 중간고사 끝나고 한 달 반쯤의 시간 동안 놀았던 건 생각하지 않고 성적에 좌절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웁니다. 진짜 많이 울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대학생 아빠라. 그래서 첫째가 대학생 올해 대학을 들어갔고요. K대학을 갔고 둘째가 올해 고3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아빠처럼 되게 잘 해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진짜 많이 울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나거든요. 야, 너 조금 전에 그 교실에서 자고 있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잖아. 야, 네가 자면서 나한테 와서 왜 울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좀 꺼져.
네가 공부하지 않는 한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다시 생각하고 와. 준비하고 와. 꺼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울면서 나갑니다. 울면서 들어오고 울면서 나가요. 근데 달라져요. 행동 패턴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놈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 내신 때문에 수시는 못 갈 것 같고요. 정시에 올인을 할 거예요. 근데 현실은 자고 있어요. 이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재학생들은 정말 힘들어요. 3학년들, 현역들은 정말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6월 학평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월 학평까지는 이제 재학생들만의 잔치였어요.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성적도 재학생들만의 잔치였고요. 3월 학평도 재학생들만의 잔치였습니다. 3월 학평 성적 40만 명이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11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6월 모평은요. 4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작년에 불수능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미끄러진 학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지금 수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 재수생들의 숫자가 한 20% 늘어났어요. 학원들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다 움직이면 한 52만 명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재학생들이 줄줄이 떨어집니다.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거든요. 아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될 겁니다.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앉아있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선생님 3월에 이미 한 번 봤는데요. 더 이상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고3은 재학생들은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계속 갱신해 갑니다. 놀랍게도 갱신해 갑니다. 거기에 맞는 전략을 그때그때 세우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9월 모평으로 가면 사실 이제 조금 먼 미래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거든요. 52만 명은 똑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을 치는 학생의 내용이 구성원이 달라집니다. 재학생들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는 학생이 많아집니다. 한 5만 명 정도에서 7만 명 정도 사이가 포기하고 나갑니다. 나 이제 수능 안 볼래. 이건 내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포기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반수생들이 채웁니다. 반수생들을 특히나 올해 반수생들은요. 불수능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간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건 정시 데이터를 작년 정시 데이터 분석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난리도 아닙니다. 작년 정시 데이터 한번 쭉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막 그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지원한 자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얘들이 서강대 가장 대표적인 학교잖아요. 작년부터 교차 지원 전면 허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의 중위권 학생들이 정시로 서강대를 막 질러 넣었습니다. 일단 가자. 문과 최상위권 말고는요. 서강대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걔들이 뭐 할까요? 거기서 문과에서 막 이렇게 하다 안 합니다. 뭐 할까요? 반수합니다. 그래서 6월 모평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지들도 기말고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기말고사 끝나고 6월 말부터 이제 들어오거든요. 학원에 들어가거든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든. 그러면 얘들이 2달 정도 공부하고 가볍게 112를 찍습니다. 왜요? 작년에 했던 게 있거든요. 가볍게 112를 찍습니다. 특히나 흔히 말하는 상위권 반수생들은요. 장난 아닙니다. 걔들이 한 5만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갈 길이 없어져요. 점점요. 또 기록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52만 명에서 53만 명 정도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인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요즘에 재수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군대에서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 산 깊은 곳에서 도 닦고 내려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수능에 들어옵니다. 역시 재학생들 숫자는 또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능에 들어갔을 때 지금 고3
학생들이 성적이 정말 원하는 만큼 나온다? 진짜 드물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짤 때 이 베이스를 갖고 짜셔야 돼요. 학생들은 항상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수능 1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170일의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그런 기적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내년에 구석에 처박혀서 또 공부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되게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2019 작년 대수능에서 국어 영역의 서울 재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적 데이터를 추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데이터냐면 작년 수능 후에 3월, 6월, 9월 수능까지 본 학생들 말했죠.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빠져나간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걔들 다 빼고 3, 6, 9 수능까지 4개의 시험을 다 본 학생들, 이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정시까지 내지는 수능 최저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서울에 있는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성적 유지한 비율입니다. 하락을 보시면 60%? 말씀드렸죠. 수능에서 수능 성적을 정시를 기대하거나 최저를 기대하고 있었던 학생들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으로 가게 되면 저기가 80%까지 떨어져요. 자기 성적 못 지킨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내 자녀의 성적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고등학교에 아들내미 딸내미가 재학하고 다니고 있는 그 고등학교에 지금 그 학생이랑 비슷한 내신 때의 학생이 작년 수능에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에서 잘 못 벗어나요. 그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 그건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생각만큼 성적 안 오릅니다.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열심히라도 하면 다행인데 아까 첫 번째 사진 보셨잖아요. 열심히 안 하더라는 거죠. 특히나 정시를 생각하거나 수능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기말고사도 쳐야 되고 방학도 어영부영 보내야 되는, 그리고 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든지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논술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따지고 나면요 공부할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해서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학 인원수는 알다시피 지금 이제 수시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어디에서 늘어났느냐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국 대학을 살펴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게 중요한 전형이긴 하지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으로 안 뽑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대학 진학할 것이냐, 내가 어떤 학과를 갈 것이냐에 대한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전략을 구체적으로 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랑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저 둘 다 아들이거든요. 둘 다 아들입니다. 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형에 대한, 학과에 대한, 대학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보셔야 돼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지금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원서 쓸 땐 달라질 거예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6모 끝나고의 전략하고요. 9월 모평 끝나고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9모 끝나고 3, 4일쯤 뒤에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거든요. 뭔가 전략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모평 끝나고 나면 입시 전략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9모까지 성적 못 봅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 포인트 중에서 딱 중요한 거 2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는요,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의 비중을 올리긴 했지만 똑같이 학종의 비율을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요. 학종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만 딱 생각해 봐도 됩니다. 이미 돈을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이미 입학사정관 다 뽑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학종으로 뽑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들고 학종 넣습니다.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대, 서강대 논술은 확 줄었거든요. 어쨌든 연대가 논술 전형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최저를 싹 없애버렸지만 그 최저를 없앤 이유는 뭐냐면요. 최저를 없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시와 정시를 완벽하게 분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대학을 올 우수한 학생들은 무조건 수시로 와라는 거예요. 재학생들은 무조건 수시로 와라. 너희들은 정시해서 안 된다. 이렇게 베이스를 깐 게 수능 체제를 완화하고 폐지한 거예요. 요거에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한양대를 기준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작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양대를 들어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의 내신 평균 성적이에요. 파이낸스 경영이요. 물론 뭐 다이아몬드 학과고 그래서 등록금 전액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1.02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영수사 올 1등급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붙은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신이 1.0인 학생들도 한양대를 일단 쓰기는 씁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신이 일반적으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3.5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별 고등학교에서 내신 3.5 정도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 원서는 조금 낮은 과를 골라서 쓰시면 웬만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합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으로 가는 순간 이게 1점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여기에다가 0.7 정도 더하면 됩니다. 2점대 넘어가는 학과가 몇 개 없어요. 잘 고민하셔야죠. 학생부 교과 전형. 근데 마지막 시험이 하나 남았습니다. 기말고사.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략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의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학, 어떤 학과, 어떤 전형으로 갈지에 따라서 지금 남은 원서 쓸 때까지 3달 정도 남은 거거든요. 수시 원서 쓸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전형으로 어떤 대학, 어떤 학과, 어떤 전형으로 갈지를 지금 픽스하지 않으면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육모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육모 성적이 그냥 정시 성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대체로 그 성적보다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만 해서 되게 죄송스럽긴 하지만 데이터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용기 있는 남학생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90%가 떨어지잖아요. 그 10% 성적이 오르는 그 10%에 제가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전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성적 올리는 10%의 전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루 17시간 공부하면 됩니다. 책상에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요.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라 그랬더니 진짜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책상에 공부해야 되니까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17시간 집중하는 시간. 아까 1교시 때 이게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공부하는 시간과 성적은
비례하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비례하는 인간의 유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집중해서 17시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은 대체로 남학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버틸 체력이 여학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브레이크가 여학생들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체력 때문에. 근데 남학생들은요. 1학년, 2학년 때 축구만 했거든요. 남는 게 체력밖에 없습니다. 3학년 때 공부를 해볼까요 선생님? 오 좋습니다. 17시간? 제가 18시간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러고 그 다음날 코피 쏟으면서 막 나타납니다. 선생님 18시간 너무 힘들던데요. 막 이러면서 나타납니다. 그게 아닌 한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는 그런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딸, 내 아들 그렇게 공부하고 있나? 17시간을 공부를 하려면 대체로 맥시멈 자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4시간 이상 자고 17시간 공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 딸, 내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략적인 판단이거든요. 그건 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내신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미 쌓아놓은 성적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체로 대학이 1학년 20% 내신을 20% 반영하고요. 2학년 1, 2학기 내신을 40% 반영하고요. 3학년 1학기 내신을 40%를 반영합니다. 그럼 비율상으로 보면 3학년 1학기 성적이 제일 많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은 기말고사 많은 것들을 올인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문이 너무 좁아요. 지방의 국립대라면 추천드립니다. 문이 넓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략적인 판단은 부모님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내가 쌓은 비교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것들이 있거든요.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준비할 게 있습니다. 제가 대체로 이제 그 지도하는 학생들이 3학년 때 만나거든요. 3학년 때 만나서 3학년 때 관련된 전략을 세우고 대학을 보내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1, 2학년까지 상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3학년들을 보거든요. 3학년 때 학종 선생님 저는 학종을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요. 넌 준비 안 해도 돼. 네 학생부에 남아 있으니까. 이게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그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이런 인재상입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인재상이죠. 사진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종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이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른도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부모님들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성인입니다. 아니에요. 대학이 뽑고자 하는 건 이런 학생입니다. 그 여기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입니다. 미래형이죠.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수할 것 같은 학생이면 됩니다. 이게 학종의 핵심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학생부에서 나의 우수함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거예요. 이제 도대체 윤윤구가 이야기하는 우수함이 뭐고 여러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종 준비가 되고 부모님들은 이나 학생들은 학종 준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학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서울대도 얼마 전에 입학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을 탑재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수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학인 전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 단어, 수십 가지의 단어가 있긴 하지만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학인 전발을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 학인 전발이 뭐냐면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학생들의 머릿속에 있는 우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빼내세요. 그거 학종에 안 맞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집어넣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학인 전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업 역량을 어떻게 측정할 거니? 인성을 어떻게 측정할 거니?
전공적 합성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발전 가능성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근데 이게 진짜 오해가 많은 용어들이거든요. 이 오해만 걷어낼 수 있으면 학종을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니고 작년에 제가 지도했던 인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4등급 학생이요. 그 학생을 건대 보냈거든요. 이 학생이 이제 막 저한테 울고 왔어요. 3학년 때 만났는데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막 학생부를 들고 울고 왔어요. 선생님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학생인데 목소리 변조 안 해도 되죠? 여학생인데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학점을 쓰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서 그럼 제가 그 학생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완벽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학생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이 학생이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겠죠.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겠어요. 누구? 엄마 손잡고 가자. 부모님이 진짜 대단하신 거죠.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을 갔어요. 한센병 환자를 처음 만나는 학생들은 진짜 말할 수 없이 놀랄 거거든요. 근데 그 봉사활동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게 학생부에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완벽한 준비를 해놨잖아요. 선생님 전 내신도 준비할 거. 야, 이 봉사활동 하나 끝이야. 내신 필요 없어. 보내줄게. 그리고 진로 희망은 뭘래요? 국가질병관리센터. 네가 어디서 일하고 싶은 거야? 네 꿈은 뭐야? 국가질병관리센터에 들어가서 이 질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다니까요. 자극을 받으면서 생명특성학과를 가야 돼요. 건대에서. 건대 그 과가 그거 하려고 있는 과거든요. 얼마든지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게 우수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학업 역량 하면 그냥 다들 내신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울대학교가 아로리라고 하는 웹진을 운영해요. 그 웹진에 가면 매년 9명의 학생을 올려주거든요. 서울대학교에 온 학생은 이런 학생들입니다 하고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 그 고등학생이 재학했던 학교에 대한 이야기, 이 학생의 학생부 거의 대부분의 학생부 내용,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이 다 올라와 있어요. 좋은 대학을 보내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한번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거 7년째 지금 서울대학교 하고 있는데 이 7년 동안 9명의 학생들 60명 조금 넘는 학생들을 분석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종의 트렌드는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요. 올해 발표된 9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대체로 6명 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서울대 갈 만한 아이, 뭐 내신 1.0, 그 9명이 전부 다 일반계 고등학교거든요. 내신 1.0, 1.3 뭐 이런 학생들이요. 근데 나머지 3명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3년 동안 국어 내신 3.28. 왜 서울대로 갔을까요? 다들 의문을 제기하세요. 내신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의 모든 것이라면 3.28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서울대 못 가요. 못 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가요. 그런 학생이 매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학업 역량이 첫 번째 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도 고려 대상이지만 대학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 번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다 바꾸고 나면 내 딸,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우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성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 이제 광주에 와서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인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다들 오해하세요. 인성이요. 인성 이런 이야기 하세요. 사람들이 드러나. 근데 평가 지표라고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평가 지표예요. 인성을 내 이놈한테 치면요. 내 이놈한테 가서 인성에 대해서 토해내거라 이러면 이제 이놈이 막 토해내요. 이 인성이 뭐냐면요. 영어로 뭘까요? 휴머니티가 아니에요. 인성은 영어로 퍼스널리티예요.
캐릭터라고요. 네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니? 네가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평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인성하면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니? 이런 걸 하니까 우수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봉사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퍼스널리티요. 네가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니? 그 특성의 우수함을 보여봐. 증명해봐. 이게 인성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 돼요. 그게 인성이거든요. 전공적 합성은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거, 서울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거예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까요?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고등학생이 뭐 할 건데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메스 이러면 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도대체 병원에 가서 고등학생이 뭐 하는데요? 청소요. 그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청소인가요? 아니요. 의대 교수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그렇지,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왔네, 쟤는 의사가 될 자질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없어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공적 학습은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라고요. 물리학과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요, 동아리 물리와 관련된 걸 해야 된대요. 아유, 진짜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라니까요. 왜요? 전국에 물리 동아리가 없는 고등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물리 동아리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건데요? 평가 불가능이에요. 동아리로 평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물리 동아리를 해야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물리 동아리 안 해도 자신의 전공적 합성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교류대학교 갔던 애들이요, 남학생 농구 동아리, 축구 동아리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제가 올해 연대 보낸 학생도 여학생 댄스 동아리, 제가 맨날 부를 때 땡땡땡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전공 창체 동아리, 학교에서 하는 창체 동아리, 댄스 동아리, 자율 동아리, 자기가 만든 댄스 동아리, 그리고 자율 동아리 두 번째 자율 동아리, 고교 근처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연합 댄스 동아리. 3학년 때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땡땡땡 이리 와봐. 그럼 걔는 무슨 전공적 합성을 가지고, 그러면 걔가 무용학과를 갔을까요? 아니요. 전공적 합성이 뭐냐겠냐고. 뭐냐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동아리,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해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기에 팁이 있어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하던 건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장 학사님이 조금 전에 오만 협박을 다 하셔가지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발전 가능성은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아 올리기 위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발전 가능성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선생님, 제 아들, 제 딸의 학생부를 봤더니 진짜 뭐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우수함은 뭘까요? 발전 가능성이요. 어떤 뉘앙스를 보여주면 되나요? 그 대학을 졸업해서 그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던져주면 됩니다. 그게 발전 가능성이에요. 대학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발전 가능성을 그냥 자기소개서에다 전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믿어줄까요? 절대로 안 믿어주죠. 왜? 다들 그렇게 쓸 거니까. 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발전 가능성에서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을 했냐, 그 경험의 결과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고3이니까 뭔가를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과 세특에다가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줄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적어줄까요? 선생님이랑 친해야죠. 그래서 제가 입시 설명회 하면서 항상 고3 학생들한테, 꼭 남학생들한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주말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담임 선생님,
그리고 자기가 전공으로 생각하는 그 학과 선생님, 그 교과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세요. 이게 손편지 위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물론 남학생이 쓴 편지 저도 못 알아봐요. 무슨 암호로 되어 있어가지고 못 알아봐요. 근데 애정만 받아요. 그것만 받으면 끝나거든요. 쓰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땡땡땡 했나 봅니다. 미나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그리고 조금만 바뀐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게 교과 세특에 적혀요. 그게 최고의 스펙이에요. 별로 안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년 숱하게 많은 학생들을 보내거든요. 그 학생들이 공통점은 이거예요. 3학년 때 네가 이걸 해야 돼.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학생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복사해서 붙여낼 게 엄청 많아요. 그거 전부 다 빈칸으로 나옵니다. 대학에서는요. 평가할 때 빈칸으로 나와요. 평가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종 서류에서 전부 다 빈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할 수 없네요? 그럼 탈락이죠. 평가 불가능. 이렇게 평가 불가 도장 찍고 이 학생은 그냥 평가에서 빼버립니다. 왜? 다 빈칸이거든요. 평가할 자료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빈칸이 아닌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랑 같은 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그 학생들,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 학생부 비교. 야, 우리 트자. 학생부 같이 보자.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거 전부 다 지우시면요. 빈칸일 거예요. 평가 불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면 돼요. 빈칸이 아닌 것만 들어가면요. 동고교에서, 이게 대학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동고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이 학생은 평가 대상자가 돼요. 웬만하면 1차에 불려갑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경험이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경험 가운데 하나가 독서예요. 그러면 이제 독서에서 출발하면 되죠. 독서 읽고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고3인데. 자기 전공과 관련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학 정하고 학과를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자기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막 그 선생님한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제가 학생부 교과 세특에 적을 때 정말 대학에 붙이고 싶은 학생한테 꼭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사를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질문했음. 그 질문 내용까지 적어주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한 줄을 통해서 뭐예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올해 제가 대학 보낸 학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는데요. 이 학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이거 근데 다 3학년 때 겁니다. 3학년 때 저랑 이제 스토리를 짜서 쫙 진행한 거예요. 사회문화 수업 중에 사회불평등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 선생님이니까 사회불평등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선생님, 불평등 수업을 듣다가 이 학생이 울컥한 거예요. 자기의 과거, 자기의 집안, 가난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울컥했어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와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불평등 이러면서 눈물 찔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을까요? 전 그렇게 쉬운 남자가 아니라. 그래? 공부하고 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하고 와. 그럼 선생님 제가 어떻게 공부할까요? 일단 책을 한번 읽어봐. 그래서 이놈이 집에 가서 내 이놈 검색합니다. 내 이놈 불평등에 대해서 알려다오. 이렇게 하면 불평등에서 막 토해냅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뭘까요? 이거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요. 그 이놈이 이 책을 읽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불끈했어요. 근데 이 책 너무 어려워요. 5월 달에 그놈을 위시로 해서 이제 몇 명의 학생이 모여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이 책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방과후 학교 개설해 주세요. 학교에서 반대. 방과후 학교 3월 초에 개설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가야지 라고 멈추는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한계가 주어졌는데 그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왜 안 해주시나요? 지금이라도 방과후학교 개설해 주세요. 선생님과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학생부에 기록합니까? 학생 주도로 개설된. 이 단어가 끝이거든요. 그렇게 방과후 개설한 거예요. 저도 없는 시간 쪼개서 이 학생을 도와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정의와 관련된 탐구보고서 제출하고요, 작성하고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갑자기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복지제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관련 학과를 탐구해서 진로를 확 바꿔버렸어요. 사회복지학과요. 1학년, 2학년이랑 전혀 다른 진로예요. 사회복지학과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은 사회복지학과를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울대학교가 매년 발표하는데 올해는 발표를 안 하긴 했지만 어쨌든 서울대학교가 계속 발표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원한 학생들이 막 읽는 책이에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꼭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합격자가 아니에요. 지원자예요, 지원자. 그리고 제발 집에 가서 이거 주문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책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지원자거든요. 얼마 전에 아로리에 학생들 정리를, 합격한 학생들의 도서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9명의 학생이요. ABC 학생이 있고요. 쭉 있습니다. 9명의 학생이 학생부에서 이 학생이 자소서 4번에서 어떤 책을 썼는지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앞에 책이랑 중복되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알겠시겠죠?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 그거 도움 안 됩니다. 의미 없고요. 왜? 나하고 안 맞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뜬금없이 나오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교과 세특과 반드시 연결되는 의문점이어야 돼요. 그거 두 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과 세특과 연결되는 독서 라인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항상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총 기재 자소서 4번의 총 기재 도서책이 14,000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책이 9,000권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요? 그럼 어떤 책이 여기 들어갈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궁금해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깊이 있는 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건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보는 겁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한 2군데 정도만 빼고요. 제일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예요. 독서예요. 왜냐하면 독서는 이 학생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느냐가 이 학생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 학생이 읽은 책만 봐도요, 이 학생의 고민거리가 딱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고민을 해보세요. 뒤에 전략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자소서를 위한 학생부 대응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내려올 일이 없을 테니까 6월 이제 모평 이후에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더 드릴 거예요. 근데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학생부에서 뭔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생의 학생부가 똑같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건 학종으로 쓰나 마나예요. 예, 제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프로그램은 1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100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같은 대학을 쓰잖아요. 그러면 뭘로 나타난다고 얘가? 빈칸으로 나타나요. 자율활동이 비어 있어요. 요만큼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100명의 학생을 15명이나 16명 이렇게 다 잘라서 주제별로 다 세미나 팀을 구성을 해서 움직이거든요. 그 세미나 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5명이 똑같아요. 이것도 이 학생들의 성적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동고교로 올라가게 되면 뭐 할까요? 유사서 검색이 걸려서 빈칸으로 나와요. 노란색이요.
제일 길죠. 왜요? 100명의 학생 가운데서 한 명한테만 적히거든요. 이 학생이요. 이거 올해 연대 간 학생이거든요. 올해 연대 간 그 학생의 학생부에 맨 마지막에 왜 이 학생이 연대를 갔냐면요. 노란색 때문에요. 이 노란색으로 적힌 부분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노란색은 한 명. 유일한 한 명. 전국에서요.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평가를 하는 거죠. 입학사정관들이. 왜요? 유사도 검색에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입학사정관들이 앞에 걸 클릭해요. 그러면 흰색이 보여요. 또 클릭해요. 그럼 위에 보라색이 보여요. 아, 그러면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활동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했고 그 결과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줬구나. 그러니까 학종을 쓰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교과 세특에 녹아져 있느냐, 자율활동에 녹아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이라도 그걸 채우셔야만 해요. 그러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건국대학교 지원자예요. 공과대학 9.0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지원자예요. 9등급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1단계 통과한 거요? 생각보다 엄청 낮죠. 왜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객관식 시험이 학생의 우수함을 측정하던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까 앞에 모두에서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 지스트 총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과학기술의 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객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거에서 벗어나자라고 이야기한 게 학종이에요. 어떻게 우수함을 증명할 것이냐. 객관식이 보여주지 못하는 거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합격한 학생들 보시면 깜짝 교과 9등급, 7.8등급이요. 일반계 고등학교요. 일반계 고등학교 7.8등급이요. 건대를 가요. 왜요?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조금 경쟁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없고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을 안 봅니다. 진짜로 안 봐요. 제가 한양대 부속고등학교 근무하거든요. 진짜로 안 봐요. 프로그램상으로 막혀 있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학종 전형을 유지하면서요. 운영하면서 입학사정관들이나 대학들이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그 학생의 학생부만 보면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줄줄줄줄 나와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24명이요. 그 24명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에 집중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대학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고3이라도 하시면 돼요. 한양대학교가 얼마 전에 이제 입학 설명을 했어요. 2020을 위한 입학 설명을 딱 하면서 한양대학교 입학처장이 마이크를 딱 잡고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의 내신은요. 한양대학교를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내신 성적이요. 한양대 내신 성적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 닫고 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신 성적이 제일 낮은 학생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입학처장이. 얼마일까요? 일반계 고등학교 6.8이요. 6.8이요. 얼마든지요.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논술이 조금 핫합니다. 이 인원이 조금 많이 성대나 서강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3이 일발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정시, 논술. 근데 정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문제 푸는 귀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대체로 일발 역전을 위해서 논술을 생각합니다. 작년 논술 최고 경쟁률 327대 1 인하대 의대. 의대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던 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7대 1. 우리나라에서 의대 빼고 최저가 제일 높은 대학이 127대 1이었어요. 근데 올해 연대가 논술 최저를 없앴단 말이에요. 300대 1 예상합니다. 수능 전이란 말이에요. 재학생들이 부담스러움을 느끼죠. 재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요. 연대의 노림수는요. 수능 전으로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N수생들이요. 왜냐하면 성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올해 불수능 때문에 상위권으로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걔들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략을 다 갖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논술 되게 어려운 전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일단 높거든요. 매우 심각하게요. 근데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정시 성적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럼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골라가시면 됩니다. 실질 경쟁률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 70대 1, 100대 1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능 최저를 맞추고 나면 실질 경쟁률은 절반이나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시험 치러 안 와요. 왜요? 수능 최저를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육론술을 쓴다라고 저는 육론술 이렇게 하면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학생이거든요. 육론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수능날 모든 게 날아가요. 수능 치고 나면 6개의 전형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전략을 잘못 짠 걸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은, 경희대학교 예를 들면요. 대학은 6등급 정도, 내신 6등급 정도를 뽑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수가 갑자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는 내신 어느 정도까지요? 5등급 정도까지를 뽑고 싶은 거예요. 6등급은 좀 부담스러워. 그런 학생들도 많이 없을 테고. 그러니까 간격을 확 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으로 가면요. 되게 촘촘하게 돼 있죠. 2점 단위예요. 몇 점 만점이에요? 1000점 만점이에요. 내신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내신으로 판별되지 않아요. 내신은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논술은요. 수능 최저, 논술 실력.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 중앙대, 뭐 어쨌든 중앙대 입학사정관이나 몇몇 논술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한 5등급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붙는 학생들은 6등급까지도 붙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어떤 입시 전략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긴 하겠죠. 일단 이거부터 확정하셔야 됩니다. 뭘요? 정시로 갈 건지 수시로 갈 건지.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6월 모평 이후에요. 지금은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6월 모평만 준비하시면 돼요. 6월 모평 이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략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정시와 수시. 기준은 뭐라고요? 6월 모평 성적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성적 안 올라갑니다. 이게 가장 전략의 기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성적이 올라갈 거야.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자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걔들이 그 반에 제가 이렇게 막 공부 저한테 제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진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애들 제가 특별히 좀 관리를 해주거든요. 아침에 저녁에 공부 시간 문자 보내요. 오늘 하루 이만큼 공부했습니다. 문자 보내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제가 체크해요.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저 반에 5명 정도 있어요. 그놈들도 다 엎어져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5명 따로 불러가지고 너 내일부터 문자 보내지 마. 그렇게 자는 놈 나 도와주고 싶지 않아. 이제 또 그러면 웁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고요. 막 이러면서 막. 생각만큼 안 올라요. 그러니까 전략을 짤 때는 반드시 6월 모평 베이스로 짭니다. 그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거에 강점이 있는지를 지금 확정하셔야 돼요. 6월 모평 끝나자마자. 내신이냐? 대학을 가는 방법은요. 어쨌든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5가지예요. 지금 지금 입시 체제에서는요. 수능으로 가든 아니면 내신으로 가든 수능으로 가든 논술로 가든 학종으로 가든 마지막 소수이긴 하지만 적성으로 가든. 내신도 너무 낮아서 안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수능 성적도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적성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부모님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욕심, 학생도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욕심에 자기의 능력치를 과대포장합니다. 이러면 실패합니다. 전략의 가장 기본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고3 학부모님들이 수험생도 그렇고요. 고3 학부모님들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무너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내 딸, 내 아들이 초등학교 때 받아왔던 수학시험 100점짜리밖에 없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린지 아세요? 저 입시 전문가예요. 저희 아들, 첫째 아들 좋은 대학 갔어요. 그 하늘에 있는 K대학 갔어요. 근데 저도 제 아들 과대포장하고 있었더라고요. 제발 그 과대포장의 눈꺼풀을 벗겨내고 현실을 보셔야 돼요. 진짜 어느 정도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선생님이 1교시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EBS 대입 상담실을 들어가셔서 6모 끝나자마자 하셔야 돼요. 저한테 와서 저희 학교 학생들도 저한테 와서 좀 많이 울어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안 해주세요. 아직 한 번도 상담을 못했어요. 이런 학생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형식적인 상담도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형식적인 상담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35명의 전략을 짠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저는 해마다 더 많은 학생이 전략을 짜긴 하지만 그건 제가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닌 한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충 상담해 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거기서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막 에너지 넘치게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한테 울면서 오는 학생들은 답답하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5월 중순을 넘어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는 상담을 안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그 학생이 담임선생님한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저 상담해 주세요. 근데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한 번은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상담해 주세요.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해줄게. 두 번째 가서 그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거든요. 눈물 울면서 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필요하긴 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EBS 대입 상담실에 있어요. 6월 모의평가 성적 딱 넣어서요,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다 알려주세요. 진짜 다 알려주세요. 그 선생님들, 저도 거기에서 답글을 달거든요. 정말 다 알려드려요. 근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시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적으로,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부모님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학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대학의, 그게 출발점이에요. 내 딸, 내 아들의 능력이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입시 전략은 무조건 실패해요. 그걸 인정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수시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장점이 뭐냐? 나의 강점이 뭐냐?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이 학생의 학생부와 내 아들의 학생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야? 선생님 한 번만 비교 분석해 주세요. 살짝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신, 수능, 논술, 학종, 적성이라고 하는 5가지의 가장 메인 입시 전략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3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목표 대학, 목표 학과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강점이 다 달라질 거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방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완전 달라요. 이걸 자꾸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데 완전 달라요. 어떤 점이 다냐면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의 학종은요, 내신을 정량적으로 집어넣어요. 내신을 반영해요. 정확하게요. 근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요,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하나의 대학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다른 전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건 완전 다른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죠. 어떤 대학, 어떤 학과, 어떤 전형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신이 좀 불리한 학생들, 내신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은요, 내신과 관련된 학생부 교과 전형과 관련된 대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는 거는요, 수능이나 논술이나 학종이나 적성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라는 건 답답함을 좀 느끼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신에서 우수하다라고 얘기하기 보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이 뭐냐라는 거죠. 그건 육모를 보고 성적을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되게 단순한 비교 방법은 뭐냐면요, 이건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내신 평균이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평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내신의 성적이 좋냐 나쁘냐,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우수하냐. 그러면 모의고사 좀 더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능 위주 전형, 논술 전형, 최저를 깔고 수능 전형이나 논술 전형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신에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지방에 있는 지방공립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든지,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잘 고민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제 목표 전형이 정해지고 과가 정해졌다면 입학처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 전형과 관련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걸 보는 걸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제가 부모님, 제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도움을 주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아닌 한두 문장을 잡으시면 그게 그 학생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그 소록도 학생 말씀드렸잖아요. 소록도 봉사활동 학생. 그거 제가 건국대학교 그 학과의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상 가운데 문장 하나 따와서 이 학생 너 여기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 딸, 내 자녀가 어느 정도의 학생부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이건 넘어가고요. 그 과정이 자기소개서예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 제 별명이 자소설 대마왕이거든요. 자소설 대마왕이거든요. 전 소설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은 자꾸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베이스가 있거든요. 학생부 베이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소설이 될 수 없어요. 학생부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증명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소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총 5가지입니다. 1번에서 1개, 2번에서 3개, 그 다음에 3번에서 하나. 제가 거의 100단이 넘는 학생들을 합격시켰거든요. 이제 10몇 년 동안. 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5가지의 능력이요. 학생부에서 5가지의 능력을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반드시요. 그러면 어떤 능력을 뽑아내야 될까요, 선생님?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꿈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특성학과를 간 그 학생은요. 자기소개서에서 이 학생은 질병관리센터에서 질병을 관리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질병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뭔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질병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능력. 첫 번째, 이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집요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능력은 뭘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5가지 항목을 자기가 정하시면 돼요. 이 자기가 정하라는 말이 왜냐하면요. 이걸 제가 정해주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하시면 돼요. 그 5가지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요. 그 5가지가 드러날 수 있는 학생 방법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식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걸 어디에서 드러낼 수 있냐면 자소서 2-1, 2, 3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실패했어요. 근데 저는 그 실패의 과정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걸 딛고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학생부에 교과서 특히 그렇게 적혀 있으면 돼요. 선생님이 비슷한 문구를 적어 놓기만 하셨으면 돼요. 거기에서 따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했어요. 우수함을 증명했네요. 그럼 대학은 부릅니다. 진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3배수를 뽑는 거예요. 3배수를 뽑는 이유예요. 그렇게 5가지의 능력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5가지의 능력을 정하고 나면 이 5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학생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제발 부탁드리는 건 그건 학생부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 사실 큰 문제 없이 1차를 통과합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거의 1차를 통과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썼는데 1차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우수한 그 자체거든요. 이 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역량을 5가지를 완벽한 검증을 통해서 보여줄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멩이입니다. 제가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돌멩이입니다. 똑같은 돌멩이인데요. 라틴어에서는 이걸 페트라라고 하는 돌멩이 하고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돌멩이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돌멩이는 페트라가 되고요. 어떤 돌멩이는 스캔달룸이 돼요. 이게 페트라일지 스캔달룸일지를 결정하는 건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학종이죠. 학종입니다. 똑같은 경험, 똑같은 활동. 제가 돌아다니면서 꼭 하는 이야기 있어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있는 동아리가 뭔지 아세요? 화생방 동아리요. 놀랐어요, 제가. 지역마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생방 동아리라고 하면 화학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게 전국에 수백 명이에요. 수천 명이에요. 그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활동에다가 페트라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스캔달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학종이거든요. 페트라는 반석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영어로 피터가 되겠죠. 딛고 올라가는 돌이요. 반면에 스캔달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스캔들의 어원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광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선생님이 담임이라는 사실이 학생과 부모님들한테 페트라가 될 수도 있고요. 스캔달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건 그 선생님, 그 지역, 그 학교가 페트라가 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장학사님이 하도 갈궈서 제가 입설 최초로 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고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청하시고요. 도움을 많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사실 여기 설 때마다 항상 마음에 부담이 좀 많이 생겨요. 저도 학부모니까. 근데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이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꼭 원하는 만큼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윤윤구였습니다.